2012년 싱크대 설치와 레스토랑 1월 1일 책을 읽다 보면 이미 알고 있던 단어들이 생소하게 보일 때가 많다. 내가 저런 단어를 써왔다고 오늘은 왜 이렇게 낯설지? 최근에는 등용문, 논설, 논술, 논점, 철천지원수, 하늘과 같은 단어들이 새롭게 보였다. 하늘, 참 예쁜 어감이다. 그런데 하늘과 비슷한 어휘를 떠올려 보면 하늘과 같은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하나, 하느님, 하나님, 환하다, 환희, 대한민국, 대하늘민국, 큰하늘민국, 참 별별 생각이 다 든다. 1월 4일, 이사장님, 바와 백화점 일 모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할까 생각했습니다. 당장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의 연속이라 마음에는 항상 조급함이 끼어듭니다. 때마침 막내 외삼촌이 전남 광양에 일이 있는데 같이 가자고 하시기에 삼촌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삼촌은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된 신축 아파트, 빌라 같은 곳에 싱크대를 설치하는 일을 합니다. 작업 현장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좀 더 수월하게 일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그 무거운 짐들을 일일이 몸으로 운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작업 일정은 1월 1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3일간 짐과 공구들을 나르는 보조 작업을 해보니 안 하던 일이라서 그런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사실 무릎만 괜찮다면 버틸 만한데 무릎이 또 말썽입니다. 1월 5일 이사장님, 이곳 전라도 지역에 대한 호기심이 생깁니다. 심지어 전라도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경상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사실 그동안 전라도 사람들을 많이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접하며 같은 한국 사람이면서도 여러 면에서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전라도 여성들은 노래와 요리를 특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남성들은 대개 목소리가 크고 순박합니다. 자전거로 국토종주를 했던 군대 선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라도는 길이든 뭐든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어. 그런데 뭐랄까, 사람들은 예술적 기질이 뛰어난 것 같아. 좁은 땅덩어리 한반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지역별로 다른 성향을 지니게 되는 것은 어떤 연유일까요? 언어의 차이일까요? 언어에는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전부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경상도 언어를 쓰면 경상도의 정신이 깃들고 전라도 언어를 쓰면 전라도의 정신이 아이의 성장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 아닐까요? 이곳 광양에서는 삼촌과 디 아저씨 그리고 제가 싱크대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을 시작하면 저는 재료들과 공구들을 각 호실에 옮겨 놓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수평에 맞춰 틀을 세우고 마무리 작업을 합니다. 땀을 흘려가며 일을 하다 보면 얼마나 소화가 잘 되는지 식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금세 시장기를 느끼게 됩니다. 저희는 몇몇 인근 식당에 들러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전라도 밥상을 받게 되면 아마 깜짝 놀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러하였습니다. 갖가지의 맛깔스러운 밑반찬과 연거푸 먹어도 질리지 않는 찌개, 정성을 담아 끓여낸 국, 신선한 야채들, 그리고 푸짐하게 퍼 담은 밥 공기. 저희는 여러 식당을 이용했는데 어느 곳 하나 빠짐없이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받았습니다. 제가 전라도 밥상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노라면 삼촌은 여수나 목포에 가서 밥상을 받으면 아주 놀라 자빠질 거라고 하십니다. 아귀찜, 돼지찌개, 뼈다귀 해장국, 불고기 백반, 한식, 뷔페, 샤브샤브 등 여러 메뉴에 모두 만족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오징어 볶음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딱딱하고 맵고 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껏 내가 먹었던 오징어 볶음은 가짜였구나. 진짜 오징어 볶음은 이렇게 맛있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입맛을 돋우는 음식을 든든히 먹고는 또 열심히 짐을 나르며 일했습니다. 오후 2시쯤 되니 또 무릎이 욱신거립니다. 칼슘이라도 보충하면 괜찮을까 싶어 우유 500ml를 단숨에 들이켜보기도 했습니다. 저희 삼촌은 싱크대 설치 기사입니다. 항상 여러 가지 공구와 재료들을 챙겨 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 일합니다. 삼촌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다양한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못지않은 체력에 감탄할 때가 많았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장군감입니다. 아마도 삼촌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아파트 1동 40가구의 싱크대를 혼자서도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삼촌에게 지금까지 싱크대를 얼마나 설치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유쾌하고 재미있는 성격의 삼촌은 저를 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게 깔았지. 임마, 그건 와 물어보노? 몇 채의 빌라들의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싱크대가 설치되는 모습을 보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싱크대는 정확한 수평과 튼튼한 받침이 관건입니다. 거기에 더해 삼촌은 가구까지 설치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 연륜에 따라 쌓인 기술과 내공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삼촌 스스로가 자신을 노가다꾼 인생이라며 비하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길 때입니다. 노가다꾼 인생에 뭐가 있겠노? 밥 묻고 남들 뒤치다꺼리 해주는 거지. 니도 공부 안 하면 노가다를 해야 된대이. 알겠나? 같이 일하는 뒤 아저씨도 자신들은 돌연변이 직종이라며 쓴웃음을 짓습니다. 저는 이 일의 장점이나 좋은 점을 물었습니다. 좋은 거 없다. 돈 되면 하는 기지. 근데 뭐 일만 할 줄 알면 누구한테 간섭 안 받고 혼자 일할 수 있어서 좋지. 삼촌은 귀찮아하면서도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보았는지 나름 재미있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또 호기심을 가지고 이 일의 단점을 물어보았습니다. 장점은 한 가지만 들어 이야기한 반면에 단점은 끝도 없이 나왔습니다. 삼촌의 대답을 들으며 정확한 시공 결과를 만들어내는 기술과 협동의 내공을 노가다라는 세 글자 안에 틀어박아 버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아쉬웠습니다. 제가 만약 삼촌의 입장에 있다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임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떠나서 우선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야광 싱크대, 높낮이 조절 싱크대, 접이식 싱크대, 향균 싱크대 등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싱크대 설치에 필요한 그 수많은 재료들을 편리하게 옮기는 방법, 더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방법, 도면의 전자화 등도 떠오릅니다. 이왕 하는 일이라면 창의력과 실력을 지닌 프로가 되고자 노력했을 겁니다. 그리고 생활의 달인 애도 출연하고요. 제 생각을 몇 가지 꺼냈더니 삼촌은 인상을 찌푸리며 답했습니다. 치아라, 다 부질없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싱크대를 설치하면 시공비만 얻지만 직접 개발한 싱크대를 설치하면 훨씬 큰 가치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생각을 못하는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아무튼 아쉬운 것은 아쉬운 것입니다. 방송사에서도 나는 가수다, 위대한 탄생, 슈퍼스타 K 등 예능과 재능을 다루는 경연 프로그램만 만들 게 아니라 생활의 달인처럼 다양한 직업인들을 발굴하고 장려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기술 경연이나 직종 경연 등의 TV 프로그램이 생긴다면 그것을 시청하는 많은 국민들이 그 직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진로와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도움이 되겠지요. 또 어떤 직종의 1인자가 출연한다면 그 직종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부심도 느끼고 노하우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노가다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았습니다. 노가다, 명사, 1. 행동과 성질이 거칠고 불량한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2. 막일의 잘못된 표현. 저는 삼촌을 노가다꾼이 아니라 시공기사라고 생각하려 합니다. 1월 7일. 오늘 거의 15년 지기로 친하게 지내는 친구의 모친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촌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삼촌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이 먼저가, 친구가 먼저가? 그럴 때는 친구 옆에 있어야지. 삼촌은 차비와 담배 한 갑을 제 손에 쥐어주면서 어서 가라고 엉덩이를 발로 찼습니다. 부랴부랴 지갑과 휴대폰만 챙겨 뛰어나와 곧바로 대구로 향했습니다. 달리는 고속버스 안에서는 여러 생각들이 뒤섞여 떠올랐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불쌍하다고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친상을 당한 친구의 인생과 굳이 비교를 하자면 저의 생각은 사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는 친구가 5살도 안 되었을 때 바다시를 나갔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홀로 2 아들을 키워내시고는 이른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친구와 남동생만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제 기억 속의 고인은 참 외롭게 지내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짐승처럼 살아가던 어릴 적 저는 친구가 선물로 받은 레고 장난감의 핵심 부품을 훔쳤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전쟁을 주제로 한 레고였는데 그 안에서 군인들의 대포와 총, 깃발을 빼낸 것입니다. 네, 찐빵의 앙꼬를 훔쳐온 것입니다. 질투가 나서 그랬는지 아니면 무슨 이유에서 그랬는지 참 부끄러운 기억입니다. 그런 저의 나쁜 행실을 고인은 알았으면서도 이해해 주셨습니다. 저를 꾸짖어 주셨다면 더욱 좋았을 테지만 그러지 않으셨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일이 생각나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하나라도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고인께서는 더 확실한 방법으로 저의 잘못을 깨우쳐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반성합니다.
고인이 병마와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한 번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후회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친구네와 우리 집을 비교하며 스스로 위안을 삼은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누구의 아픔이 더 큰 것인가를 비교하고 조금 더 내 형편이 낫다고 여기며 자기 위안을 삼은 것이니 얼마나 슬프고 비극적인 일입니까? 서로의 행복을 비교하기는커녕 누가 더 슬프고 누가 더 힘든지를 비교했다는 자체가 미친 짓일 뿐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동안 고속버스는 어느새 대구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9시 옷을 갈아입을 겨를도 없이 바로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막릴 작업복을 입은 채로 고인에게 예를 갖추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눈물은커녕 고인의 사망 사실이 믿기지도 않고 실감도 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도 묵묵한 표정인 것을 보면 어머니가 오랫동안 투병하셨기에 마음의 준비가 되었나 봅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친구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이메일을 보내지 않고 몇 번이나 열었다 닫았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사장님은 저보다 많은 지인들을 멀리 떠나보내셨을 테지요. 아마 저보다 죽음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해 보셨겠지요. 이사장님과 제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행복과 보람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좋겠습니다. 1월 18일 이사장님, 12일에는 팔공산 갓바위에 올라갔습니다. 팔공산에 오를 때마다 좋은 느낌을 받곤 합니다. 13일과 14일에는 대구 지역에 있는 한 대학교의 원룸촌에서 삼촌의 일을 도왔습니다. 15일에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맛있는 식사를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16일부터는 렌트카 업체에서 주관한 캐릭터 네이밍 공모전에서 수상한 무료 렌트카 이용권을 사용했습니다. 17일 오후까지 발길이 닿는 대로 이곳저곳을 누볐습니다. 눈이 내리는 때에 경주 불국사도 구경하였는데 떨어지는 눈송이가 벚꽃송이 같아 보였습니다. 분홍 가지 나무들의 눈이 쌓이니 마치 봄에 막 피어나기 시작한 벚꽃 같았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고 스님들의 연불 소리도 들었습니다. 깨끗한 산 공기도 마음껏 들이마셨습니다. 그렇게 사찰을 걸으면서 법정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숲이나 나무 그늘에 들면 착해지려고 한다. 콘크리트 벽 속이나 아스팔트 위에서는 곧잘 하던 거짓말도 선하디선하게 서 있는 나무 아래에서는 차마 할 수가 없다. 정말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절에 온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심성이 착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돌 하나도 함부로 밟으려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한 줌의 흙도 귀해 보였습니다. 인위적으로 낸 길이 아니라 사람이 오고 감으로써 형성된 오솔길도 예뻐 보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땅에나 기운이 축적된다는데 이 절에는 좋은 마음씨가 쌓였구나. 용맹정진이 돌을 닦으신 스님들, 보살님들, 거사님들이 무엇 하나 허투루 생각하지 않고 자연과 인연을 소중하게 여겼던 그 마음씨들이 쌓였구나. 존재와 좋아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의 기운이 이 땅에 쌓였구나. 그래서 이곳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기운을 느낄 수 있구나. 사람들이 쓰레기 같은 생각과 마음을 쏟아낸다면 아무리 명당이라 한들 그곳은 폐허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반대로 자비롭고 선한 마음씨, 바른 순리와 이치를 공부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이 쌓인 곳이라면 폐허도 명당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음미하듯 불국사를 돌아본 후 울산 젊음의 거리로 이동해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대구로 돌아갈 생각으로 내비게이션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뜻밖의 절경과 비경을 마주했습니다. 울주군에서 가지산 방향으로 이어지는 69번 국도를 달리는데 입을 벌린 채로 경탄했습니다. 국도에 들어서기도 전에 크고 멋진 산이 저 멀리 우뚝 솟나 있는 게 보였습니다. 내비게이션은 그 산을 넘어가라고 안내했습니다. 화창한 날씨를 즐기며 구불구불한 도로를 따라 차창을 열고서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차도 없고 반대편에서 오는 차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산을 오르는데 기분이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덕현사를 지나 수리덤 계곡으로 향하는 길에서는 도저히 차 안에만 있을 수가 없어서 차를 주차하고는 마음껏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이번 여름에 바캉스를 떠난다면 수리덤 계곡으로 가고 싶습니다. 청도 운문사를 가리키는 도로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운문사에도 들러 또 다른 에너지를 받았습니다. 운문댐을 바라볼 때에는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참 좋다. 그러고는 경산의 남포 고택을 구경했습니다. 대구에 들어설 즈음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불교대학에 다니시고 계시는 어머니는 수업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불교대학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내심 제가 운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도착해서 어머니와 함께 점심 공양을 마치고 도량을 구경했습니다.
그곳 주지스님을 처음 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생각하니 반가움이 제 눈을 적셨습니다. 또한 그 스님은 제가 개명할 때 새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스님의 이마에 불법을 상징하는 연꽃이 피어난 것 같다며 보실 때마다 감탄하십니다. 저녁에는 저와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즐거운 추억을 함께했던 동생을 만났습니다. 그는 명문대학교 자율 전공 학부생입니다. 최근 전자를 전공으로 삼으려고 결심한 상태입니다. 오늘 동생과 대화를 나누면서 공부 요령에 대해 들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시작하는 입장이고 그 동생은 공부를 착실하게 해온 사람입니다. 동생의 말 중에 인상 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공부의 요령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가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책에 수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수업에 책을 맞추란 말도 들었습니다. 영어 공부할 때 궁금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동생은 죽어도 대학교는 가지 않겠다던 제 말을 기억한다면서 왜 대학교를 가게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제게 학업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공부를 해보라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다시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미리 정한 계획 없이 제 마음을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알차고 훌륭하게 잘 보낸 것 같아 흡족합니다. 어느 잠언집에서 읽은 문장을 마지막으로 임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에게 신뢰감이 가지 않는 것은 그의 내면이 허술하기 때문이고 또한 행동보다 말을 앞세우기 때문이다. 1월 19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레시피가 많아 복잡했습니다. 청소를 잘한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1월 22일 생일을 맞아 어머니가 끓여주신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유명 카페 브랜드가 주최한 공모전에 참가하였습니다. 수상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제가 무언가를 기획한다는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1월 31일 이사장님, 기획과 관련해 조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을 받아들 사람에게 다 보여주지 말고 상상하게끔 만들어라. 이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어제 1월 30일은 대학교 합격자 발표 날이었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들어가기는 쉬워도 나오기는 어렵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왠지 그런 평판이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저의 도전 의식을 자극하는 말이었기 때문이겠지요. 이미 대학교재 전부를 중고로 구입해 두었습니다. 예습을 하려고 책을 펼쳤습니다. 글쓰기에 관한 책이었는데 이해가 쉽도록 잘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글을 쓰는 저를 상상했습니다. 저는 대체로 어떤 일이나 공부를 시작할 때 김칫국을 빨리 마시는 편입니다. 학교에 다닐 때에는 영어나 수학 과목이 정말 싫었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어렵고 이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어만큼은 좋아했습니다. 중학교 때 국어 교과서를 받으면 3일에 걸쳐 수록된 작품을 모두 다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역시나 지금도 국어와 이야기에 관련된 교재를 먼저 찾아 읽고 있네요. 송나라 진종황제의 권학문을 보내드리면서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부가 불용매양전 하라. 집을 부유하게 하려고 좋은 밭을 사려고 하지 말라. 서순중자유천 종속이라. 책 속에 천종의 곡식이 있다. 안고 불용가고당하라. 편하게 기거하려고 높은 집을 지으려 하지 말라. 서중천황왕구묵이라. 책 속에 황금옥이 있다. 출문 막간무인수하라. 문 밖에 나섬에 따르는 사람 없다고 한탄하지 말라. 서중거마다여족이라. 책 속에 마차와 말이 떨기처럼 있다. 취초막 한무양매하라. 장가 가려는데 중매쟁이가 없다고 한탄하지 말라. 서중윤여아녀옥이라. 책 속에 옥같이 예쁜 여인이 있다. 남아욕수 평생제하면, 남아가 평소에 뜻을 펴고자 하면 육경근 향창전독이니라. 모름지기 육경의 책은 읽어야 하느니라. 2월 5일 이사장님, 2월 1일에는 상상유니브라는 곳에서 주최한 공모전에 참가했습니다. 프로젝트 제안서가 채택되면 지원금을 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2월 13일 이사장님, 저는 요즘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8시에 시작되는 중급반 수영 수업에 참가합니다. 그런 뒤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카페에서 음료를 제조합니다. 수영을 배우면서 느낍니다.
역시나 저는 매사에 운동을 병행해서 생활하는 게 최고라고 느끼는 편입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눈도 맑아지고 숨도 차지 않고 머리도 잘 돌아갑니다. 또 저희 수영반에 예쁜 아가씨가 2명이나 있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피로감에 툴툴거리며 수영장에 가도 아가씨들을 보면 힘이 납니다. 남자는 예쁜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은 것이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녀들에게 잘 보이려고 열심히 수영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 효과는 3배 이상 거두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다니면서도 수영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루를 길게 보내는 것은 꽤나 좋은 습관인 듯합니다. 새벽에 1시간은 오후에 2시간쯤에 해당된다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공감이 갑니다. 가끔은 새벽 2시에 취침을 했는데 4시간 후인 6시에 눈이 뜰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붙잡고 읽는 책은 그렇게 잘 읽힐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저의 책 읽기는 인문고전을 계속 읽으면서 추가로 대학 교재를 들여다봅니다. 최근 고문진보와 세설신어를 다 읽었습니다. 대학교 교재 중에는 재미있는 책도 있고 재미없는 책도 있습니다. 재미없다고 생각되는 책에는 손이 잘 가지 않아 걱정입니다. 예전의 책 민사고 천재들은 하버드가 꿈이 아니다를 읽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 책에는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로 교육 정책 중에 제일 잘한 일이 방송대학교 설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방송통신대학교를 벤치마킹해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방통대는 독자적으로 전 교과목의 교재를 출판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방통대의 설립과 마찬가지로 민사고 역시 교육 정책의 큰 산물이라고 책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꼭 한번 강원도 횡성에 있는 민족사 광고등학교를 방문해보고 싶습니다. 2월 14일 이사장님, 오늘은 우리 마을의 공직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분이 읽으실지 안 읽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 7.8기라는 수식어로 유명합니다. 매번 구청장 선거에 나왔던 인물인데 계속해서 꿈을 이루지 못했었죠. 그러나 이번에 구청장에 당선이 되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안 좋은 소식이 들리니 속상했습니다. 3월 3일 이사장님께서 책 지식경영법과 그래프 디자인을 선물해 주셨다. 4월 7일 카페에서 일하며 계속 책만 읽어 나갔다. 그리고 필리핀 친구들을 위한 결혼식을 준비했다. 오늘 대학교 1학년 1학기 1차 중간시험을 보았다. 4월 8일 이사장님, 얼마 동안 이메일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똑똑하지 않은 머리로 공부를 하려 하니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배우는 과목은 기초 미시경제론, 경영학개론, 재무회계, 원리, 글쓰기, 세계의 역사, 컴퓨터의 이해 등입니다. 역사, 글쓰기, 컴퓨터는 재밌습니다. 그런데 재무회계는 복잡합니다. 어려운 경제적 용어나 개념들을 이해하기 위해 교재를 2번, 3번 반복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노동자 친구들을 위한 결혼식을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상상유니브에 제출한 저의 프로젝트 기획서가 채택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사위원들만의 평가만으로 채택된 것은 아닙니다. 인기 투표 점수가 주요했는데 지인들과 외국인 노동자 친구들이 제 프로젝트에 투표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기회를 뺏은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아주 잠깐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제 프로젝트가 채택된 이상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다짐이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4월 20일 2차 중간시험을 치렀습니다. 제가 이제껏 삶에서 추상적으로 익혀왔던 것들을 체계적인 학문으로 배우는 것에 제법 재미가 생겼습니다. 제가 배운 것들을 실제로 적용해보고 싶은 욕구가 솟구칩니다. 물론 아직도 이진법, 팔진법, 경제 공식과 법칙, 수학적 원리들에서는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4월 30일 이사장님께 28일과 29일에는 뚝심카페 전국 체육대회를 다녀왔습니다. 부산 해운대 청소년 수련관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과 팀을 이루어 닭싸움, 훌라후프 넘기기, 피구, 씨름을 즐겼습니다. 오랜만에 단체 게임을 하게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뚝심카페는 천호식품의 김영식 회장을 필두로 하는 자기 개발 및 인맥 형성을 위한 카페입니다. 김영식 회장은 10m만 더 뛰어봐 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사실 저는 뚝심카페를 몰랐는데 독서 토론회에 총무가 초대해줘서 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따라갔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았는데
막상 부산바다와 마주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니 엔도르핀이 솟았습니다. 저는 송정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 하이라이트를 경험했습니다. 해변에서 20대 20 닭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생업전선에 전심전력을 쏟던 아주머니들이 유년 시절로 돌아간 마냥 해맑게 웃는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한 팀은 어찌된 영문인지 비실비실한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게임이 시작되고 팀원들은 하루살이 마냥 스르륵 넘어갔습니다. 제 옆 사람은 육중한 덩치를 한 상대방이 뛰어오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건 아니다. 팀을 누가 짰지? 이건 뭔가 있다. 본때를 보여주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해병대 정신을 발동시켰습니다. 10분이나 지났을까요? 저 혼자 남고 상대 팀은 10명이나 남았습니다. 아저씨들이 다 이겼다고 생각하고는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부딪히고 피하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지친 사람들이 보이면 달려가서 쓰러뜨렸습니다. 상대 팀은 이제 2명이 남았습니다. 저도 많이 지쳤습니다. 제가 그때 에버라스트 추리닝을 입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저를 응원하는 함성이 들렸습니다. 에버라스트 파이팅, 에버라스트 함 가자. 그 소리를 들으니 힘이 불끈 솟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 팀 중 한 사람이 내리는 명령이 제 귓전을 파고들었습니다. 동동아, 내가 가서 자폭을 해. 남은 두 사람 중 하나가 저를 잡고 넘어지면 우리 팀이 게임에서 지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를 순간적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때 생각해낸 것이 폭탄은 피하고 적의 심장을 노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임무를 부여받은 자폭맨이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상대의 얼굴에는 이미 승리의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그린치 같아 퍽 웃겼습니다. 저는 사선으로 뛰어 폭탄을 따돌리고는 자폭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그 사람을 쫓았습니다. 그 사람은 당황한 나머지 저의 일격에 침몰했고 자폭맨은 저를 따라오다 제 풀에 넘어졌습니다. 결국 우리 팀이 승리했고 부산 아주머니들이 제 양어깨를 잡고 막걸리와 오징어 찌짐을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피구였습니다. 이번에도 팀 구성은 닭싸움 때와 동일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피했고 또 열심히 상대편을 맞췄습니다. 초반에 열세를 극복하고 기적적인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때 저와 같이 합을 맞춘 아가씨가 있었는데 경기가 끝난 후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단체 게임을 하게 되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저녁에 파티가 열렸습니다. 수련관 앞 운동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한쪽에서 사람들의 환호 소리와 함께 김영식 회장이 등장했습니다. 함께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금방 시장통이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거리낌 없이 정을 나누는 김 회장의 모습이 보기에 좋았습니다. 무대에 오른 김 회장은 중국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다는 말을 시작으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바이어들이 오면 생산 공장에 인공기를 걸어두고 미국 바이어들이 오면 성조기를 달아놓는다는 그는 중국 땅에 태극기를 걸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일행이었던 한 친구가 질문을 하기 위해서 대뜸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는 김 회장이 쓴 책의 내용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다들 그 용기에 감탄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22살이라는 그 여학생이 눈을 빛내며 질문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사회자가 여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까? 그 친구가 답했습니다. 제가 궁금해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궁금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당찬 대답에 저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김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질문 하나하나에 모두 대답했습니다. 그 친구의 용기를 보며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질문거리가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며 주목받는 것을 싫어하는 제 성격 탓입니다. 물론 닭싸움과 피구는 스포츠였기 때문에 예외입니다. 아무튼 당찬 친구를 보며 용기 내서 질문하는 저 자신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날 밤에는 고기도 실컷 먹고 술도 실컷 마셨습니다.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5월 10일 이사장님,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껏 책을 읽으며 필사하고 독후감을 적은 노트 2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분명 도서관 책상에 올려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었는데 다시 돌아오니 없어졌던 것입니다. 정성을 들여 빼곡히 정리한 노트를 잃어버렸으니 기운이 빠졌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컴퓨터에 입력해둘 걸 하고 후회했습니다. 남의 눈에는 그냥 공책으로밖에 안 보이겠지만 제게는 참 소중한 것인데 글이 되고 말았습니다.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기까지 그 위대한 생명의 흐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 물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땅을 움켜잡고 양분을 흡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계절에 따라 옷을 입기도 하고 벗기도 합니다. 나무는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열심히 살아 움직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금방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 또한 지금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동서고금의 여러 훌륭한 위인들의 영향을 받아 언젠가는 열매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키워온 과정이 그대로 녹아든 공책을 잃어버리고 나니 상심이 컸습니다. 예쁜 글씨도 아니기에 남이 보면 곧장 쓰레기통으로 직행할 것입니다. 차라리 쓰레기통이 아니라 도서관 분리수거장에 버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 눈에 띌 수도 있으니까요. 이 상실에 아쉬움을 두고 저는 오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인문 고전을 조금만 읽고 학교 공부에 집중하라는 뜻일 거야. 이렇게 대학 공부에 더 치중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서 어느 남자 고등학생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기가 노트 2권을 습득했는데 주인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았습니다. 그 학생은 처음에 화장실 안에서 제 노트들을 발견했답니다. 그대로 두면 주인이 찾아가겠지 하고 지나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도 노트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서 노트를 열어봤답니다. 그러고는 그 노트에서 제 전화번호를 발견하여 이렇게 연락을 준 것입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학생을 만나 공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빵과 쿠키를 한가득 싸서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저녁쯤에 그 학생의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무뚝뚝하고 낯도 많이 가리는 편인데 형의 독후감을 읽어보고는 이 형이랑 공부하고 싶다고 그러네요. 우리 아들도 고전을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애와 같이 공부할 수 있나요? 저는 선뜻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인문, 고전 추천 리스트를 전송해 주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제가 책을 읽을 때 자기 아들도 같이 독서를 하면 좋겠다면서 도서관에 갈 때 연락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공부를 같이 할 친구가 생겼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시는 노트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5월 11일. 제 공책을 찾아준 학생과 함께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이것저것 고전에 대해 물어보는 학생에게 속 시원히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 스스로 미안했습니다. 근데 왜 오래된 책이 더 좋은 거예요? 고전이 중요하면 왜 학교에서는 안 가르치나요? 동양 고전과 서양 고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 어떠한 질문에도 시원스레 답을 못했습니다. 그저 함께 배운다는 마음으로 인문 고전을 탐독할 것입니다. 이사장님, 지식인을 만나고 나면 책이 잘 읽히고 집중력이 배로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지식인을 바라보며 제가 세웠던 초심을 스스로 상기하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의욕을 얻을 수 있다면 지식인들과 자주 만나고 싶습니다. 금묵자흑.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자연이 검게 된다. 지식인과 교류하면 지식인처럼 되어가고 맹수와 교류하면 맹수처럼 되어가고 장사꾼과 교류하면 장사꾼처럼 되어가지 않을까요? 누구와 교류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 예상되는 것입니다. 오늘 인력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전에 일하던 바에 지원을 나갔습니다. 일이 끝나갈 무렵 맛이 없다는 이유로 멀쩡한 빵들과 고기들이 버려질 뻔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신선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맛있을 음식입니다. 버려지는 것이 아까워서 주방장님에게 허락을 맡아 제가 챙겼습니다. 며칠 전에 봤던 노숙자들이 기억났습니다. 대구역으로 가서 4명의 노숙자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종이 박스를 뒤집어 쓰고 있던 사람들은 큰 비닐봉지에 가득 담긴 음식을 보고는 눈을 부비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그중 한 사람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자식을 잃고 일거리가 없어 노숙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지만 과거를 떠올릴 때는 순박한 아저씨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제게 고맙다며 미소를 짓던 얼굴이 다시 떠오릅니다. 한 분은 주무시고 계셨는데 불러도 미동이 없었습니다. 아마 꿈에서 깨고 싶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빵과 우유를 그분 머리맡에 놓아두었습니다. 이들 모두 누군가의 아들일 텐데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잘못이 있는 걸까요? 과거에도 노숙자가 있었고 현재에도 노숙자는 존재합니다. 노숙자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5월 15일. 이사장님께서 내게 주신 조언을 다시금 생각해 보았다. 지금 내 나이에는
중용을 배우기 이전에 열정을 배울 나이이며 열정을 가지고 미쳐보아야 할 나이란다. 너는 특별하단다. 어디 어느 곳에 있어도 그곳을 밝히는 너만의 유연한 부드러움 속의 밝음을 찾길 바란다. 6월 4일 외국인 노동자 결혼식 준비로 바빴다. 예식일이 코앞에 닥쳤는데 마무리 준비가 깔끔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걱정되었다. 지원 금액에 맞춰 예식을 진행하려 하니 꽤나 벅차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계속 확인했다. 누군가는 전시행정이라는 용어로 나를 비판했다. 전시행정이라는 말을 난생 처음 들어보았다. 나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성당 신부님을 설득해야 했다. 6월 10일 오늘 드디어 필리핀 친구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결혼식이 열렸다. 날이 참 좋았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결혼을 축하해 주었고 파티를 즐겨 주었다. 부부로 살고 있지만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던 지파와 노바는 내 손을 잡으며 연신 고맙다는 말을 했다. 그와 동시에 많은 필리핀 노동자들이 자신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어서 기쁘다고 했다. 아마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들어본 것은 처음인 것 같다. 절친 김훈과 대학교 친구 인영, 석범 형과 환원, 형이 나를 많이 도와주었다. 그리고 출장회식 뷔페 사장님과 웨딩 이벤트 업체 이사님이 비용을 많이 할인해 주셨다. 그리고 주미 누나가 축사를 영어로 번역해 주었다. 나는 축사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친구 필립이 무조건 내가 결혼식 마지막에 축사를 해야 한다고 강권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다. 난생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입을 열었던 것 같다. 미안합니다. 이 예식을 계획할 당시 당신들을 본의 아니게 불쌍히 여기고 동정했다는 것을 최근에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은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당신들은 웃음 넘치고 활력 있으며 꿈이 있는 긍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항상 미소와 웃음이 함께하는 당신들의 일상을 제가 배워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늘님, 신부님, 교장 선생님, 상상 유니브, 성당 및 근로자회관 관계자분들, 필립, 김훈, 인영이 등 많은 사람들이 힘을 보태주어서 제 소망이 실현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들 인생의 목적이 진정한 사랑과 감사함을 배우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사랑 넘치는 신랑 신부처럼 오늘부터 서로 더욱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나는 녹초가 되어 잠이 들었다. 6월 14일 상상 유니브에서 프로젝트 후기를 요청했기에 작성해서 전송했다. 쓰다 보니 10장 가까이 되었다. 프로젝트 시작부터 끝까지 거의 모든 과정을 적어버린 것이다. 6월 24일 이사장님께 이사장님의 카카오 스토리 게시물을 읽으며 종종 화두를 얻습니다. 무뚝뚝하거나 내성적인 사람들에게는 상냥하고 살갑게 대하면서 오히려 외향적이고 활달한 사람들에게는 무뚝뚝해진다. 는 글에 공감이 갑니다. 제게 그런 경험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를 한동안 고민해 보았습니다. 왜 말이 없거나 내성적인 사람들에게 더 말을 걸고 싶고 친해지고 싶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말이 많은 사람이 싫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의 경우에 많은 말을 들으면 피곤함과 약간의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말이 많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말만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쏟아낸 말들 중에 쓸데없는 말들이 더 많다면 한 번쯤 고민을 해볼 만합니다. 두고두고 후회를 남기게 되는 대화라면 서로가 곤란한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스스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내뱉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은 생각과 마음에서 나옵니다. 생각과 마음이 낮은 수준이면 말도 낮은 수준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저 자신은 낮은 수준의 스스로를 용인하지 않으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을 많이 하는 날이면 순간순간의 후회와 마주합니다. 그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상대에게 말을 요구하지도 않고 제가 하지도 않은 적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대화가 없으면 사이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이야깃거리를 늘어놓습니다. 말없이도 친구 관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대화나 관계가 존재할까요? 말을 해도 지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한 칭찬과 격려, 위로는 말하는 사람도 지치지 않고 상대방에게도 새로운 에너지를 줍니다. 설사 듣는 상대가 아부와 허풍이라고 받아들여도 따뜻한 기운을 품은 말은 그 힘을 충분히 발휘합니다. 7월 10일 이사장님께 저는 카페 일을 그만두고 대구 시내에 위치한 레스토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 실장님이 매니저 직급을 경험해보라며 이곳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나이도 어리고 업소 전체를 관리해본 적이 없어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레스토랑 사장님은 제게 배우려는 자세만 있다면 전부 맡길 수 있다며 도전해보기를 권했습니다. 요즘 저의 일상은 이러합니다. 오전 6시에 기상해서 요가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오전 8시에는 필립과 영어 공부를 하고 11시에 출근합니다. 그렇게 밤 10시까지 일을 하고 퇴근합니다. 그러고는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업장에서 경영학을 공부합니다. 사장님은 가게에서 자도 된다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게에서 자고 오전 일찍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고 다시 하루를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꽤나 빡빡한 일정입니다. 레스토랑이 시내 중심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클럽과 노래방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공부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한 개의 음악이 들리면 괜찮은데 여러 개의 음악이 겹쳐지면 소음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으면 뿌듯함을 느낍니다. 학비도 벌고 사회 경험도 하고 공부도 해내기 때문입니다. 제게 주어진 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것만큼 뿌듯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찬 습관으로 일상을 착실히 채우다 보면 제게 주어진 대학의 교과목들을 잘 소화해낼 것으로 믿습니다. 하루 4시간의 독서가 제 미래를 바꿀 것임을 알기에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사장님, 최근에 저는 오토바이를 구매했습니다. 레스토랑 배달 직원이 쉬는 날이면 제가 배달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쌩쌩 누빌 때면 상쾌함과 시원함을 느낍니다. 편의성과 기동성이 오토바이의 큰 장점이겠죠.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항상 위험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제가 막상 타보니 너무 재미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던 과거의 저는 사라졌습니다. 도심 공기를 마시며 페달을 밟아대는 일은 없애기로 하고 오토바이를 애용하기로 하였습니다. 7월 15일 이사장님, 요즘 저는 우리 사회의 경제 체제인 자본주의를 정확하게 이해해보고자 꿀벌의 오학, 국부론, 도덕감정론, 자본론 등의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책을 구입해서 읽기 시작한 지 한 달이나 되었지만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본주의라는 큰 숲을 한눈에 보고 나서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돌과 흙을 보고 싶은데 숲이 보이지 않습니다. 돈은 어디에서 생겨서 어디에서 소멸될까요?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다들 돈에 목숨을 걸고 혈안이 되어 사는데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돈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해집니다. 제가 이 책을 들고 다니면 직원들이 묻습니다. 점장님, 돈 많이 벌려고 책 봐요? 그거 보면 돈 많이 벌 수 있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돈 많이 벌면 좋지. 근데 경제와 돈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목표를 두든가 말든가 하지. 나는 몰라서 읽는 거야. 7월 20일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 간 친구 녀석이 있습니다. 친구가 떠나고 우리는 편지 몇 통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락이 닿아 서로가 살아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친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고민과 동일했습니다. 저도 정답은 모르지만 친구에게 무엇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한 10분 정도 생각한 끝에 책 읽기를 권했습니다. 친구는 미국에서 살아도 영어가 힘들다며 한국 책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생각나는 책들 중에 10권 정도를 추려 보내주었습니다. 꿈꾸는 다락방, 리딩으로 리드하라, 정주영 회장 자서전, 법정 스님의 책, 공지영 작가의 책, 배려, 경청 등을 담았습니다. 해외 배송이라 택배 비용이 상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 책을 읽고 친구가 미래 계획에 영양분 혹은 동력을 얻는다면, 즉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돈 30만 원이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친구가 지식의 에너지, 지혜의 동력을 얻어 고민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의 발전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같이 일했던 동생뻘인 여학생이 저희 가게에 놀러 왔습니다. 저와 생일이 같아서 더욱 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동생은 성인이 되어 꽤나 매력적인 여성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예전에 느낀 선함에 에너지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의 말을 듣고는 미래가 걱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누구와 어울려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도 말도 부정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자기 친구와 통화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었습니다. 제가 욕이 많이 늘었다고 놀라워하니 동생은 욕을 안 하면 친구들이 자기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상대방의 말을 듣는 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귀는 없고 입만 동동 떠다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민거리를 털어놓는 동생은 본질적인 문제에는 눈을 감아버리면서 표면의 충돌에만 온 정신을 쏟아부어 걱정하는 꼴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선한 눈빛과 긍정적이었던 그 동생이 지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과거에 불량하고 불성실하고 예의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생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던 걸 아닐까요? 저는 늦깎이 학생일 뿐이라서 동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고민해줬을 뿐입니다. 8월 1일. 요즘 들어 전에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자주 생각납니다. 새로운 직장에 매니저로 있으면서 어린 친구들과 근무하고 있는데 꽤나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변명을 늘어놓기도 하고 게으름을 피우기도 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손님에게는 불친절하기도 합니다. 저는 좋게 좋게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직원들의 무책임한 모습을 목격할 때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정말 군대였다면 한 방 콱 쥐어받고 싶은 심정에 봉착할 때도 많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홀에 나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잊어버리는지 다시 슬리퍼가 홀을 헤엄칩니다. 그리고 컵과 수저를 잘 닦자는 제 파이팅 섞인 제 명령은 지속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차라리 주말같이 바쁘면 그런 것들이 좀 덜 보일 텐데 평일이면 지적해야 하는 것들이 자꾸 눈에 띄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답답한 마음을 느끼고 있노라면 저를 가르친 선임들과 직장 상사들이 떠오릅니다. 제가 어릴 때 선임들과 상사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였는지 자문하게 되고 반성하게 됩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한 저이지만 저를 이만큼이나 능숙한 일꾼으로 만든 것은 사회 선배들이 제게 쏟아준 노력과 정성 덕분인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반항도 하고 거짓말도 했습니다. 그때는 저의 거짓말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매니저가 되어보니 거짓말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애써 눈 감아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직위가 사람을 만드는 것일까요? 매니저가 되어보니 수하 직원이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그대로 눈에 보입니다. 아무튼 저는 기본적인 서비스와 고객에 대한 예, 일 처리 능력 등을 사회에서 배웠습니다. 선배님들, 상사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감사합니다. 저는 꽤나 고집도 세고 독불장군 같은 면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참 다루기 어려운 후배였을 것입니다. 그들과의 교류 속에서 갖춰진 능력과 경험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가치임을 생각합니다. 8월 13일. 이사장님께 저는 한 시기에 고민을 넘어서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매니저로서 직원들을 잘 이끌 생각은 안 하고 도망갈 궁리를 몇 차례 했었습니다. 이런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항상 무슨 일을 시작할 때는 3년을 해보자는 결심으로 가득하지만 제게 역마살이 있는지 1년을 넘기지 못할 때가 많아 스스로 괴롭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운명은 저를 호락호락 놓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게 맡겨진 일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름 휴가를 떠난다고 들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제 인생의 휴가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가족들과 휴가를 떠난 적도 없고 휴가를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해병대 시절 동해바다와 서해바다를 거닐었던 때가 제 인생의 유일한 휴가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힐링을 체험했습니다. 울창한 숲속을 걸으며 군가를 부르던 날, 난생 처음 보는 다람쥐와 멧돼지, 손바닥만 한 나비, 장시간의 근무를 서며 해질녘 노을을 끝까지 지켜본 일, 부대원들과 즐겁게 축구를 했던 기억, 동기들과 귀신 이야기를 하며 호들갑을 떨던 일, 제 인생의 휴가는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녁을 하면 다시는 군대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입을 놀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군대 시절이 오히려 행복했다는 생각이 드니 참 제 마음이 간사하다고 느낍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 생각은 변함이 없을까요? 저는 여기서 휴가가 없습니다. 9월로 예정된 포항 예비군 동원 훈련을 휴가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라고 할까봐 아직 사장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연기하라고 하시면 저는 우편을 늦게 확인해서 연기 신청을 못한다고 말할 생각입니다. 예비군 훈련에 가서 삼시세끼 잘 먹으며 푹 자고 건강한 사람들과 현역 시절 이야기를 나누고 올 생각입니다. 저는 24살에 예비군 2년 차입니다. 다들 예비군 동원훈련을 싫어하는 것 같은데 저는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비군 훈련 기간에도 충분히 쉬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첫 예비군 훈련 때는 총원 중 제가 가장 막내 기수였습니다. 그때 일수 선임이 내무반 전원에게 통닭과 족발을 사주었습니다.
저도 일수가 되면 후임들에게 베풀어주고 싶습니다. 제 기억 속의 선임들은 항상 후임들을 위해 베풀어줍니다. 이사장님, 런던 올림픽 중계를 보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투지와 열정을 지켜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뜨거움을 느낄 때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수들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저렇게 노력하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 나도 목표와 목적을 정해서 혼신의 힘을 쏟아붓고 싶다. 저도 목표를 달성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이지 않는 종목에서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종목이 뭘까요?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저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요? 가난에 허덕이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자면 사치를 부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도 못하고 멍청하고 성격도 안 좋은 제가 이 사회에서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비가 내립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날씨입니다. 빗소리만 들리면 미소가 절로 피어납니다. 비를 맞으며 초원을 걷고 싶습니다. 이 비가 그치기 전에 얼른 관자를 읽으러 가보렵니다. 8월 21일. 이사장님, 여름 무더위에 별탈은 없으신지요? 저는 워낙 더위를 안 타는 체질이라 잘 보내고 있습니다. 서점에서 여러 책을 살펴보다가 어떤 글귀에 가슴이 요동쳐 버렸습니다. 나는 영적 체험을 하는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육체적 체험을 하는 영적 존재이다. 누가 말한 것인지 어떤 책에 쓰인 문장인지 지금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저 그 글귀만은 서점을 빠져나와서도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계속 곱씹어 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 영혼은 육체적 체험을 할까? 왜 하늘에 있던 영혼들이 지구에 올까? 지구가 지옥인가? 아니면 하느님이 영혼들을 가지고 노는 것인가?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윤회에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그만 생각하기로 하였습니다. 누가 명쾌하게 알려준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하느님이 청소부로 살라고 하면 최선을 다해 청소부로 살 자신이 있습니다. 아니면 평생 군인으로 살라고 하면 최선을 다해 군인으로 살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뜻을 모르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누가 이런 저의 궁금함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8월 23일. 일터에서 저는 감정적인 동요에 빠져들 때가 많습니다. 평정심으로 하루를 채우고 싶은데 흔들리며 괴로워합니다. 평화로운 하루를 욕심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의 변덕에 스스로 놀랄 때가 많습니다. 하루 전만 해도 직원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며 높은 에너지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엔 어찌된 일인지 일을 그만두고 싶고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게 변덕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마치 책을 읽어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생각의 편린으로만 남는 느낌입니다. 결심과 계획은 세울 때만 거창할 뿐 작심삼일하는 꼴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일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래에 제 아들이 저와 같은 고민을 갖고 있다면 저는 어떻게 말해줄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왜 일하느냐? 용돈을 받으며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학생이라면 어차피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데 긍정적으로 일하면 안 되겠니? 또 어린 나이에 너를 믿고 매니저를 맡겨주신 사장님도 용기를 내셨을 것이다. 월급이 밀리냐? 아니면 위험한 일이냐? 너무 힘들다면 그만두는 게 맞다. 사지 육신 멀쩡하니 다른 일을 해도 된다. 하지만 따져보자는 것이다. 그 일의 안 좋은 점이 무엇이냐? 아들이 대답합니다. 일단 레스토랑 사장님으로부터 배울 것이 없다는 생각이 큽니다. 그리고 하루 24시간 중에 11시간 근무하다 보니 몸도 지치고 공부하기도 힘듭니다. 또 배달 오토바이가 고장나서 내 오토바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배달 직원이 휴무이거나 늦는 날이면 항상 배달은 제 몫입니다. 또 11시간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점심 식사만 제공받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직원 모두가 그러합니다. 어린 친구들이 많은 레스토랑에서 저녁 때가 되면 짬을 주워 먹는 진 풍경을 목격합니다. 저의 하루는 설거지하고 배달하고 홀 서빙하고 청소하고 정산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인정하기 싫은데 힘이 듭니다. 항상 가게가 바빠 활기찬 것을 꿈꾸지만 휴무도 매주 불안정하고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면 피로감에 찌들어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매니저인 저도 그러한데 다른 직원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직원들이 그만두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남아있을 직원은 남고 갈 사람은 간다지만 우리 가게를 떠나는 그 사람들한테만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인정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힘이 들지만
표현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아버지도 그만두라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좋은 점도 있겠지. 좋은 점은 무엇이니? 아들은 눈길을 떨어뜨리며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내 생각났다는 듯이 입을 엽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면 가게를 내 집처럼 여기고 에어컨 바람도 쐴 수 있고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친구들을 불러놓고 같이 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감 정산 때의 금액이 안 맞아도 사장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장님은 그냥 어린 저를 믿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장님을 어디서 찾을 수 있으며 설사 있다 한들 저 같은 놈을 매니저로 고용할까요? 그리고 제 오토바이를 사기 전에는 가게 오토바이를 제 것처럼 타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한가한 평일 근무 시간 중에 홍보를 핑계로 카페에 들어가 책을 읽은 적도 있습니다. 모두들 퇴근하고 혼자 있을 때 그날 하루의 일과에서 느끼는 서운함과 적막감을 달래기 위해 손님들에게 증정해야 하는 이벤트 와인을 몇 병을 몰래 마신 적도 있습니다. 가게 동생들이랑 사장님 허락 없이 메뉴를 실컷 뽑아 먹은 적도 있습니다. 마감 정산 때의 금액이 오차나는 게 싫어서 비용을 거짓으로 추가한 적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상의하기 시작합니다. 너의 말을 들어보니 일터에서 잘못한 일이 많구나. 하지만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너와 의논하고 상의하고자 한다. 사장님께서 너의 행실을 모를까? 아마 알고 계시지만 눈 감아 주셨을 것이다. 그 사장님은 마음이 넓으신 분이다. 또 달리 생각하면 그 일터의 단점은 매니저인 너를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어른이 없다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들은 대화가 되는 아버지로부터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보다 더 활기차게 대답합니다. 네. 아버지 말씀을 들어보니 저는 일터에서 보고 배울 바른 어른이 없기에 스스로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는 3명이 길을 간다면 그중 1명은 나의 스승이라 했습니다. 제가 상대방에게서 배울 점을 못 찾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저를 바르게 이끌어줄 어른을 찾고 싶습니다. 책에서가 아니라 현실에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장의 현실을 잡아주는 의논할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또 누군가는 스스로를 스승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그 말은 아직까지 제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갖춰야 하나 자신을 스승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는 반성합니다. 아들아, 이 아버지가 너를 바르게 키우지 못해서 내가 힘들구나. 미안하다. 곧게 솟아나고 싶은 나무의 하늘을 무엇인가가 가린다면 그 나무는 힘들어하겠지. 그렇지만 처음부터 바른 나무가 되려는 건 욕심인 것 같다. 그늘이든 음지이든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하게 커나가고 있으면 될 것이다. 하늘을 알고 있고 있지 않는다면 그 무엇인가에 가로막혔더라도 노력한다면 결국엔 하늘을 보겠지. 만약 그 장애물을 피하지 않고 포기한다면 습한 땅의 양분에 만족하며 살아가야겠지. 나무들을 보고 배우렴. 바른 의지를 지속한 사람들이 누구이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보렴. 이 아버지가 볼 때 너의 고민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정상인 것이야. 더 나은 것을 추구한다는 큰 방향은 좋아. 그리고 의논하려고 하는 태도도 좋다. 좋은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 이런 상상을 해보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저는 노동과 이익을 저울질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8월 24일. 나는 태어나서부터 교양과 예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내가 배운 예의는 오직 연장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항복일 뿐이었다. 진짜 예의는 배우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가정교육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젓가락질은 엉망이고 글씨는 정말 악필이다. 우리 조부모님과 부모님은 선하고 좋으신 분들이다. 절대로 그분들을 원망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교육과 경제력의 부재를 생각할 때면 분노와 원망이 절로 들기도 한다. 가정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은 어디서 교육받아야 하는가? 오직 스스로 터득해야 하는가? 나는 그것을 잘 모르겠다. 나는 사고방식도 독단적이어서 착각에 빠지기 쉬운 멘탈을 가졌다. 나는 후회와 착각을 제일 싫어한다. 후회하기 싫고 착각하며 살기는 더더욱 싫다. 착각에 빠진 것 같으면 어떻게든 바른 길을 걷고 싶어서 이리저리 궁리해보지만 낮은 자존감과 패배감, 열등감 따위가 나의 분별력을 망친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내일 당장 없어진다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도 변화도 없을 것처럼 나 자신이 그저 미물과 같이 느껴진다. 나는 거의 180도에 가까운 시야를 가졌다. 시선을 땅에 두고 있어도 옆 사람들이 다 보인다.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했던 나는 어릴 적부터 180도 시야를 개발해온 것이다. 나를 쳐다보는
타인의 시선이 다 느껴진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때가 많다. 나는 수양과 교육, 훈련, 법규가 필요하다. 자유도 필요하지만 내면을 바르게 채울 수 있는 교육 혹은 수련이 훨씬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8월 26일. 사장님께 10월 말까지만 일을 하기로 말씀드렸다. 나는 일을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한다. 내 자신이 답답하게만 느껴진다. 9월 6일. 지금 저는 언양에 있습니다. 9월 3일 예비군 훈련을 시작으로 저는 휴가 겸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2박 3일간의 예비군 동원 훈련은 작년이나 올해나 제게 휴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강한 사람들 속에 있으면 걱정도 고뇌도 사라지곤 했습니다. 이번 훈련 기간 동안 시간을 내어 책 한 권을 다 읽었습니다. 가지고 간 책은 3권인데 그리스인 조르바가 너무 재미있어서 금방 읽혔습니다. 저는 조르바의 삶에서 행복과 기쁨, 자유를 향한 용기를 맛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그에 대해 다시 생각하며 독후감을 쓰겠지만 지금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그는 그 시대의 보통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철학과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르바의 친구이자 책의 저자인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평생에 걸쳐 책을 읽음으로써 얻은 깨달음 같은 것들을 조르바는 닥치는 대로 살면서 직접적이고도 분명한 통찰로 얻었습니다.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에게 세상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맛볼 수 있는 진리를 조르바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신선이 속세를 보듯 말이죠. 아쉽게도 예비군 훈련이면서 휴가나 마찬가지였던 이 시간을 9월 5일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조르바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여행처럼 저도 떠나고 싶었습니다. 여행 이야기가 너무 부러웠고 마음에 아른거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포항에서 대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와 지갑을 믿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출발했습니다. 포항에서 창원, 창원에서 부산 해운대, 해운대에서 통도사, 통도사에서 언양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쌩쌩 달려 도착한 창원에서 불고기 정식을 먹고는 한적한 모텔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9월 7일. 동틀 무렵 눈을 떠서는 이제 어디로 가볼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택한 곳이 부산 해운대였습니다. 부산에 가서 저를 아껴주던 선임 해병도 만나야겠다 싶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움직였습니다. 해운대에 도착하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퍽이나 시원하고 동해바다 태평양 분위기 그 자체였습니다. 바다의 수평선을 바라보며 마음이 평온해짐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껏 바보처럼 군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갑자기 떠난 여행이라 여벌의 옷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죠. 저는 해변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며 조르바를 떠올렸습니다. 조르바는 갈매기가 파도에 몸을 맡긴 채로 그 역동성을 만끽한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저도 갈매기가 되고 싶어 파도에 몸을 던지고 온몸에 힘을 풀었습니다. 파도는 저를 밀고 당김에 리듬에 올려두었습니다. 인명구조대원들은 혹여나 제가 익사할까봐 제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꽤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실컷 바다의 호흡을 즐기고는 해변으로 걸어나와 파라솔을 대여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5만원 하던 요놈이 당나귀 새끼 마냥 오늘은 5천원이었습니다. 파라솔 밑에 깔린 돗자리에 누워 여러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의 일터를 사직하게 된 일, 대학교 공부, 나의 변덕스러움, 같이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에게 고백받은 일, 부모님, 친구들 등등 제 주변 인연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자니 일상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생각만 하면 무엇 하나 싶은 마음에 가방 속에서 꿀벌의 오화를 꺼내 펼쳐들고 활자들을 눈에 넣었습니다. 책은 제게 쓰라린 문장을 안겨주었습니다. 가난을 덜어주는 것은 속 깊은 일이지만 가난을 없애주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이 문장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작가는 개인의 악덕은 사회의 이익이라고 주장합니다. 최하층민이자 무릎이 고장 나 있는 가난한 노동자인 저는 점차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이 혹은 나 자신이 100% 잘못해서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구나. 개인의 문제 50%, 사회구조적인 문제 50%가 배합되어 있을 수 있겠구나. 나는 왜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항상 내가 힘든 이유는 나 자신에게 100% 원인이 있다고 생각했었지. 공부를 못해서, 성실하지 않아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면 나라는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들과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만 임금을 지급하고 소비를 권고하게 됩니다. 임금을 받아 소비를 하면
다음 달에도 노동자는 일을 지속해야 됩니다. 노동자들은 소비함으로써 계층 상승이 어렵습니다. 계속 사회의 구조와 체제를 관심 있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사장님, 책을 다 읽고는 부산에 사는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혼자 지내야 하는 날이었나 봅니다. 다들 왜 미리 연락해주지 않았느냐며 일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서도 잘 놀고 혼자서도 여행을 잘하기 때문에 그다지 외롭거나 서글프지 않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 통닭을 파는 아주머니께서 통닭을 사 먹으라고 몇 번이나 권유하였습니다. 밥을 먹은 지 얼마 안 되었기에 매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께서는 계좌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던져주시면서 8,000원만 입금하라는 말과 함께 통닭을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당황스럽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였습니다. 부산 아주머니는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바로 송금을 했습니다. 저녁 6시 대구로 향하기 위해 오토바이 시동을 걸렀습니다. 내비게이션으로 대구로 설정했는데 2개의 추천 경로 중 양산을 거쳐 가지산을 향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유는 산을 접한 도로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출발한 저는 양산에 도착해 양산시장과 시내를 구경하였습니다. 양산시장은 깨끗하고 구역 정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 도착했습니다. 언양에 도착했을 때는 통도사를 가리키는 교통 표지판을 자주 보았는데 얼마나 유명한 절인가 싶어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5대 정멸보궁 사찰 중 하나이며 역사가 깊은 절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외할머니께서 안 그래도 없는 가산을 신나게 퍼다 나른 절입니다. 얼마나 좋은 사찰이면 그렇게 퍼주었을까요? 어머니와 할머니가 다툴 때 종종 어머니는 이런 말로 할머니를 공격했습니다. 아이고 엄마야. 절에 퍼다 준 돈만 해도 집 한 채 값이다. 좋은 사찰인지 확인해 볼 겸 올해 초 불국사에 들렀을 때의 기분을 낼 수 있을까 싶어 방문하려고 마음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간이 늦어 다음에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언양을 거쳐 가지산 초입에 도착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어두컴컴함이 시공을 감쌌습니다. 낮에 푸르른 국도를 달리고 있자면 상쾌한 기분만을 느꼈는데 밤에는 엄청 무서웠습니다. 에이 그냥 도로인데 뭐 어때 하는 생각으로 애써 공포를 무시하며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산길을 달리고 있자니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형체가 보이는 것 같기도 했고 회색빛 나방들이 얼굴에 부딪혀서 놀랐습니다. 조금만 참자. 이렇게 달리다 보면 경산에 이를 거야. 지나가는 차량 하나 없는 산길로 들어선 지 15분쯤 되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 속을 요리조리 핸들을 돌려가며 라이딩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무엇 하나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었는데 소름이 돋으니 그 느낌이 무척 기이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사방이 온통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는데 몸이 점점 굳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희미하게 이곳을 비추는 달빛이 소중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밤에 너무 무서울까봐 하늘님께서 달을 만드셨구나. 그런데 갑자기 숲을 속에서 후드득거리는 소리가 나서 아찔했습니다. 새일 수도 있고 너구리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지 알 수가 없으니 마음은 여전히 깜깜한 공포에 잠겨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확인해보니 산길을 25분가량 더 달려야 했습니다. 저는 할 일 없이 왔던 길로 되돌아왔습니다. 새벽 1시 문이 닫힌 가지산 온천장에서 하룻밤을 보낼 작정이었습니다. 커피 자판기에 딸린 누런 벤치에 누워 여러 지인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여학생이 누군가가 저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가게에 아르바이트생인 남자 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덩치는 크지만 행실은 소심하고 부끄러움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 동생이 마음에 들어 밥도 사주고 술도 같이 마시며 속내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가게에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알바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제 험담의 주범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친하게 지내지 않았다면 이토록 배신감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녀석은 어떤 여자 알바생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이쁘고 똑부러지는 여자의 민민이었습니다. 마감이 늦어지거나 비가 오고 하면 종종 집이 먼 민민이를 데려다 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생 녀석이 그 여자애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녀석은 저를 질투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저의 행동을 편견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꽤 답답한 마음이 들어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을 작정이었기에 차근차근 물었습니다. 들어보니 제가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형이 너였어도 오해했겠다. 형이 오해받을 행동을 했네. 그런데 내용을 말해줬으면 형이 조심했을 텐데 전혀 몰랐다. 같이 술자리도 많이 해서 말할 기회도 많았는데 그 당시에 솔직하게 말해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저도 동생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을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도 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버려서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동생에게 바라는 것을 제가 먼저 고쳐야겠습니다. 저는 사과를 하고 통화를 좋게 끝냈지만 그래도 아쉬움과 분노, 배신감 따위의 감정이 여전했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이 감정이라는 것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생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일했더라도 나의 단점 혹은 나쁜 점은 그대로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나에 대해 똑같이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니 내게 원인이 있다. 그리고 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면 나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듣지 못했을 것이다. 어쩌면 고마운 동생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욕하고 싸운들 무엇이 좋겠습니까? 저는 교훈을 얻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사람들을 이끄는 직책이라면 팀원들을 바르게 이끄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9월 9일, 가지산 온천장에 첫 고객이 되어 입장했습니다. 따뜻한 욕탕에서 노숙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온천장에서 해병대 선임 아저씨들을 만나 인사를 드렸습니다. 군복을 입고 돌아다니니 제가 후임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죠. 선임들은 제게 용돈도 주시고 음료수도 사주셨습니다. 다시 대구로 향했습니다. 밤에 접했던 무시무시한 가지산은 온데간데없고 햇살 가득 화복한 산림만이 존재했습니다. 결국 경산을 거쳐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먼 길을 탈 없이 달려준 비본 오토바이가 믿음직스러워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구입할 때 이미 주행거리가 많아 걱정이었는데 그런 걱정이 모두 해소가 된 느낌입니다. 힘도 좋고 진동도 크지 않고 디자인도 멋져서 참 만족스럽습니다. 다음에는 해외여행을 떠나보고 싶습니다. 9월 11일, 필립과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구매했습니다. 필립은 영어 원서를 10권이나 구매했습니다. 필립은 저를 따라 덩달아 책 읽기를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구매한 책들을 도서관에서 읽었습니다. 필립은 대단한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저는 50분 정도 앉아있다 보면 몸이 근질근질해져서 담배도 피우고 인터넷도 구경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2시간 동안 미동도 하지 않고 책을 읽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책의 이야기들을 흡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작에 같이 서점에 왔으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왜 책을 읽는 사람들은 눈에서 빛이 날까요? 책을 읽는 필립의 눈이 밝게 빛났습니다. 저도 언젠가 책을 읽고 난 뒤에 제 눈이 빛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여러 글을 읽으면 정보를 흡수하는 마음의 창이 활짝 열려서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그래서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9월 15일, 이사장님, 연일 가을을 알리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대학교 수업에 출석했습니다. IT와 경영정보 시스템, 조직행위론, 대학경어세 과목의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그중 조직행위론이 제일 흥미로웠습니다. 경영학 곳곳에는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다. 경쟁을 통해 사회적 부는 자연히 증대된다. 라는 인간관이 깔려 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마음속에서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교재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동물은 이기적이다. 그러나 사람은 이기심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동물이라면 이기심의 경제가 지속된다. 그러나 사람이라면 모두의 경제로 나아갈 것이다. 누군가가 이러한 제 생각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다면 저는 설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을 뿐입니다. 출석 수업을 마치고 행사 이벤트 업체 대표를 만나 제가 기획하여 진행했던 결혼식 녹화 CD를 전해주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할 때 성당 장식을 도와주셔서 감사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대표님은 제게 아르바이트를 제의하셨습니다. 야외 웨딩 이벤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야외 결혼식도 익혀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고민해보겠다며 따로 연락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9월 22일, 이사장님, 대학교 수업을 마치고 친구 김훈과
어느 문화회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선 한 달에 한 번 명사 초청 강의를 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껏 일부러 강의를 찾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친구가 가보자고 해서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누군가를 찾아가서 가르침을 청하기도 하고 다양한 강의 일정을 관심 있게 찾아봅니다. 이런 점은 친구의 좋은 점입니다. 저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어색해하고 때로는 편견을 가지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친구는 저와 달리 많은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소통합니다. 분명 제가 배워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공병호 박사의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공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 공부와 인간 공부. 기술 공부도 중요하지만 인간 공부도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목표를 이루더라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문학은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지혜는 고전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확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인문학도 동양의 것과 서양의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동양 고전은 처신과 관련된 내용이 많고 지금의 사회체제와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서양 고전은 고대 그리스 폴리스 국가에서 시작되어 뻗어나간 이야기가 많고 민주적 정치 체제를 비롯한 지금의 자유주의 시스템의 뿌리와 밀접하기 때문에 삶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면이 많습니다. 저도 동양 고전, 서양 고전을 읽고 느꼈던 점입니다. 동양 고전은 처신과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처세라고 하면 왜인지 인술, 관계술로만 생각됩니다. 처세가 아니라 동양 고전은 자기수행, 자기성찰로 표현하는 것이 더 좋게 느껴집니다. 공 박사는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 사람은 꼭 친해져야 합니다. 가문이 오래도록 부유하길 원한다면 세 가지 습관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1. 영상을 멀리하고 독서하는 습관. 2. 일기와 독후감 쓰기를 통한 사색 습관. 3. 운동하는 습관입니다. 친구는 다이어리의 주요 내용들을 메모하며 경청하였습니다. 주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주도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자만이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훌륭한 사람은 혁신하고 창조하죠. 인류 역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발전에 관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개방과 경쟁 없이는 번영과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방과 경쟁 없이는 번영할 수 없다는 공 박사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면 개방과 경쟁을 끝없이 하면 끝까지 번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개방과 경쟁으로 인한 번영이 있고 우리가 모르는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을까요? 궁금할 뿐입니다. 공 박사는 당신이 해야 할 것을 잘 아는 것이 행복입니다. 에우다이모니아. 자신의 고유 기능을 최고로 잘 발휘한 상태로 나아가야 합니다. 라는 말로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도 제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싶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빨리 찾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강의는 대체로 만족스러웠습니다. 9월 25일. 이사장님, 저는 집을 떠나 독립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방 하나당 텔레비전이 한 대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 한 명당 하나의 텔레비전을 끼고 있는 셈입니다. 저희 집은 텔레비전 부자입니다. 텔레비전은 우리 집의 마약입니다. 제가 보기에 가족들은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텔레비전을 켜놓고 애써 머릿속 생각을 틀어막아 버립니다. 심지어 잘 때에도 TV를 켜놓고 잡니다. 저는 왜 TV를 안 끄는지 물어보았는데 자장가처럼 TV 소리가 들려야 잠을 잘 잔다고 합니다. 매일 저녁에는 아버지의 소주병을 봐야 하고 어머니의 한숨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공부를 하고 싶다가도 이런 상황이 다가오면 밤새도록 컴퓨터 게임에 사로잡혀 밤을 지새웁니다. 인터넷을 떠돌면서 스스로의 현실을 잊으려고 애쓰게 됩니다. 이 집에 불평하는 마음이 드니 더 이상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결론에 이르러 독립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지인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고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니보다 훨씬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걸 명심해라. 공부 환경을 탓하는 건 변명일 뿐이다. 저보다 훨씬 못한 사람도 있다는 말은 제게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공부 환경을 탓하는 것은 변명일 뿐이라는 말을 생각해보면 제 의지가 빈약하게 여겨집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저 자신이 용서가 안 됩니다. 독서는 다만 지식의 재료를 공급할 뿐이며 그것을 자기 것이 되게 하는 것은 사색의 힘이다. 존 로크의 말을 생각하며 오늘의 글쓰기를 마치겠습니다. 9월 26일. 나는 종종 알바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 구인 공고를 찾아본다. 재미있을 것 같은 몇몇 아르바이트에 지원해 일했다. 돈도 벌고 신나는 경험도 하고 최근 어느 체육관에서 모집하는 주말 알바가 제일 재미있었다.
역사문화 행사에 병졸로 출연하는 일이었는데 진주대첩을 기념하는 진주 지역 행사에 일본군 사무라이로 뛰었다. 그리고 경주 지역 행사에서는 신라의 화랑으로 출연했다. 경주에서 나는 꽤 비중이 높은 배역에 배치되었다. 화랑으로 투입되려면 어느 정도 운동신경과 폼이 좋아야 하는데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아마 어렸을 적에 태권도 2단을 따놓은 게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런 것 같다. 흥미진진한 아르바이트였다. 관장님이 계속 같이 일을 하자고 하셨다. 내가 어릴 적에 다닌 태권도장은 평리동 세경일 태권도인데 지금 돌이켜보면 관장님께서 훌륭한 분이셨다. 가난으로 인해 수련비를 못 내는 아이들을 배려해주시고 재촉하지 않으셨다. 불우한 이웃을 돌보는 분이셨다. 또 아이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혼은 냈지만 절대 화는 내지 않으셨다. 혼내는 것과 화냄의 차이는 분명 존재하는데 설명하지 못하겠다. 10월 4일. 우리 할아버지는 옷을 깔끔하고 멋있게 입고 다니시는 분이시다. 항상 정장 차림에 중절모를 쓰시고는 유유히 자전거를 타고 다니신다. 오늘 집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할아버지의 멋진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었다. 할아버지와 사진을 촬영했다. 10월 8일. 시내에서 필리핀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 아는 동생도 불러냈다. 영어를 어려워해서 소통에 어려움을 겪던 동생은 어찌된 일인지 술을 마시고는 너무 대화를 잘했다. 역시 영어를 하려면 술이 필요하다. 나도 영어를 못해서 골치 아프다. 외국인 친구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어서 항상 표면적인 이야기들에 만족한다. 더 성숙된 관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 10월 10일. 월세방을 구해 독립했다. 창문을 열면 바로 옆 건물의 벽면이다. 햇빛은 언감생심이다. 눈을 뜨면 밤인지 아침인지 알 길이 없는 주택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집이라도 있어서 다행스럽다. 책상과 의자, 책장만 두고 살고 싶다. 잡다한 물건은 애초에 드리고 싶지 않다. 집주인이 TV를 넣어주려고 했지만 거절했다. TV라면 아주 지긋지긋하다. TV를 보고 있으면 머리가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뉴스라도 볼 때면 온통 사기치고 싸우고 죽이는 이야기만 나와서 우울해진다. 드라마는 또 어떤가? 불륜과 이혼, 욕설과 폭력의 막장 드라마가 주류를 이룬다. 또 허용과 자만의 비현실적 신데렐라 이야기로 가득하다. 특히 주구장창 떠들어대는 광고들도 싫다. 앞으로 내가 사는 집에는 TV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혹여나 TV가 들어온다면 망치로 깨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TV는 가식과 위선의 연극이다. 도무지 TV의 효능을 모르겠다. 왜 다들 저 TV를 보고 싶어서 안달일까? 썩은 동태 눈가를 하고서는 끊임없이 채널을 돌리는 모습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10월 19일. 대학교 과제를 작성했다. 인간과 사회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해야 했다. 교수님께서 참고 도서로 괴짜사약을 추천해 주셨다. 그 책에 합법적인 경제 체제 안에서 일하는 것을 일이 아닌 취직이라고 말하는 것은 비극적인 모순이다. 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아 답답했다. 과제를 작성하다가 이런 생각에 이르렀다. 개인과 사회구조와의 연관성은 지금까지도 중요했지만 앞으로는 더욱 중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회구조가 등장할 것이다. 만약 구시대 구조에 새 시대 사람들이 갇혀버린다면 사람들은 미쳐버릴 것이다.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 정치체제,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운용되고 있다. 그 속에서 구성원 개개인은 체제를 누리기도 하고 반대로 체제에 속박되기도 한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선택을 보장하며 자유의지를 존중한다. 직업의 선택, 의복의 선택, 음식의 선택, 주거의 선택, 학교와 학과의 선택, 투표의 자유 등 개인은 선택함으로써 스스로의 자유를 누린다. 민주, 백성이 주인되는 나라라는 사상 그 자체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자본주의는 민주주의 속 자유의지를 제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민주주의는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도 학원에 다니고 싶었고 정신적으로 힘들 때는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도 받아보고 싶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다. 비단 이것은 나만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내 주위에는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돈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다. 진정한 자유를 꿈꾸다가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을 많이 보았다. 그렇다면 자유는 말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인 자유는 없는 것 아닐까?
경제가 정치적 자유를 속박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상도 빡빡한데 이런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다. 10월 21일. 인간의 행동은 유전에 의해 결정되는가, 혹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가 하는 것은 심리학에서 다루는 매우 뜨거운 주제 중 하나이다. 두 관점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두 관점의 공존이 가능한지를 자신의 생각으로 정리하여 그 논리 및 논리를 지지하는 증거를 서술하시오. 대학교 과제에 재미를 느꼈다. 고등학교 때처럼 암기를 잘했는지 못했는지가 아니라 나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어쩌면 나는 암기만 못할 뿐이지 연구하고 의논하는 것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다. 유전과 환경 모두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선호를 정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참고 도서, 빈 서판을 읽으며 과제를 작성했다. 빈 서판에서 제시된 이론은 환경이 인간 행동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의 시작은 우연히 개의 무리에서 자란 소년을 발견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물론 그 소년은 사람들에 의해 발견되기 전까지 어떤 사람과도 접촉하지 못했다. 소년은 마치 자신이 개인 양 짓고 개처럼 마시고 먹었다. 이 소년의 경우를 들며 저자는 환경이 인간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나의 생각은 그 소년이 개를 따라하고 개처럼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 그것조차도 인간 본성대로 인간 유전에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본성은 여러 가지이지만 저명한 학자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학습에 대한 메커니즘이다. 그러니까 그 소년은 인간 본성의 학습 메커니즘대로 개들을 학습했고 개가 된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여러 가지로 생각될 수 있지만 학습하고자 하는 본성을 제외하고 논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소년이 양의 무리에서 컸다면 양처럼 행동할 것이다. 말의 무리에서 컸다면 말처럼 행동할 것이다. 인간에게 학습은 본성인 것이다. 그렇다면 원숭이 무리에서 자란 개는 어떨까? 개도 원숭이처럼 행동할까? 개도 원숭이를 닮아갈 것이다. 그러면 개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은 같은 것인가? 인간도 개도 포유류 동물이기에 동물적인 본성, 동물적 유전자는 동일하거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하지만 굳이 구분을 하자면 짐승은 습득할 뿐이고 인간은 습득을 넘어서서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습득과 학습은 다른 뜻일 텐데 설명하지는 못하겠다. 10월 31일. 이사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이라고 하셨죠. 혹여나 제가 그 무서운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주로 자기 개발서들만 읽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치 코뿔소가 된 것 마냥 이 길이 맞다 싶으면 무조건 전진을 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용기백배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책 한 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해하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의 장르, 한 분야의 학문만을 취하고서 세상을 전부 이해한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착각과 오산일 뿐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훌륭한 위인의 문장을 두루 접하면서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외골수적 기질이 다분한 제게 있어서 분명한 발전으로 보아도 괜찮을 법합니다. 어쩔 때는 이 드넓은 우주에서 저 스스로가 한없이 작은 존재임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겸손함을 알아가는 과정이거나 혹은 주눅이 들고 있는 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학식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쌓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말을 주워들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지인들은 제게 평범하게 살라고 조언했습니다. 저도 평범하게 살고 싶지만 운명은 제게 호기심과 배움의 장으로 이끕니다. 어쩔 수 없는 노릇입니다. 아무튼 지인들을 만나 위안과 위로는 많이 얻었지만 학식을 쌓은 것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사람과 만나야 할까요? 훌륭한 사람들을 찾아가야 할까요? 충분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저는 이만 글을 줄이고 책, 바레고를 읽으러 가보겠습니다. 11월 2일. 이번 여름 스타크래프트이라는 게임에서 지토스님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1대1 대결도 펼쳤고 플레이 궁합이 좋아 같이 팀을 이뤄 적군을 무찌르기도 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우연하게도 그는 해병대 선임이었다. 그 뒤로 우리는 더욱 친하게 지내었다. 그는 후임인 내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며 사회생활과 진로에 관해 심도 있게 조언해 주었다. 경쟁사회의 냉혹함을 설명하며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공부는 사회가 인정해주지 않는 공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하는 공부로 방향을 돌리라고 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았다. 지토스님과 내일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11월 2일. 온라인 컴퓨터 게임에서만 만나던 사람을 실제로 만나면 어떤 느낌인지는 이미 경험해 보았다. 고등학교 시절 2WAR라는 FPS 게임에서 나는 스나이퍼로 이름을 날렸다. 게임 내 닉네임은 남평이었는데 브라보 컴퍼니의 에이스였다. 우리는 함께 모여 PC방에도 가고 술도 마셨다. 누군가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다 같이 위로해 주었고 좋은 일이 있으면 축하해 주었다. 브라보 컴퍼니에는 보통 30에서 40대 아저씨들이 많았는데 나를 항상 잘 챙겨주셨다. 나는 아직도 함께 뛰었던 전장과 전우들의 목소리를 기억한다. 내가 입대를 하고 게임 서비스는 곧 종료되었다.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부대장님, 불사맨 형님, 쫑이 형, 노빙 누나, 빙수와 리트리버. 진도가 그립다. 괜히 과거의 감흥에 젖어 아침부터 들뜬 마음이었다. 지토스님과도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대전으로 향했다. 대전에서 지토스님과 만났다. 함께 찜닭도 먹고 맥주도 마시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 형은 충청도 말씨를 구사했지만 말의 전개는 느긋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로 느껴졌다. 전반적으로 지적인 면모가 강했다. 지금까지 부족한 것 없이 자란 형은 나의 상황을 들으며 많은 걱정을 해주었다. 명문대학교 경제무역학과를 졸업한 형은 내게 편입을 권유했다. 무조건 대학 깐판이 구리면 취직 면접 볼 기회도 없다. 뭐 인문 고전 그거 누가 알아줘. 너 철학자로 살려고? 내 귀에는 계속 가난하게 살겠다는 말로 들려. 형은 내가 착각으로 세상을 산다며 착각의 세계를 깨고 나와 현실을 보라고 했다. 현실적인 이야기 앞에 두렵기도 하고 나 자신이 안타깝기도 했다. 왜냐하면 노력한다고 노력했는데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말을 들었으니 말이다. 마치 서울로 가야 하는데 제주도에 온 느낌이랄까? 형 주변에도 너와 비슷한 경우의 친구가 있었어. 학교는 운이 따르지 않았지만 책을 엄청 좋아하고 가까이 한 똑똑한 친구였지. 그런데 지금은 그 친구가 꿈을 깨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 토익도 준비하고 취업에도 적극적이고. 나는 대단히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내 친구가 내린 결론을 참고해서 내가 많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형의 진심이 느껴졌다. 맥주를 마시며 묵묵히 들었다. 해병대와 같아. 2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보내면 그 타이틀이 평생 가지. 대학교도 마찬가지야. 지금 내가 영어를 1년이나 2년 안에만 정복하면 국립대는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 타이틀을 따. 나는 문득 현실주의자인 형의 꿈이 궁금해서 물어보았다. 형이 대답했다. 나는 나 스스로가 돈을 몇억 원 벌거나 역사에 이름 남길 것이라고는 생각 안 해. 그냥 가족 부양할 정도의 경제력과 여유를 즐기며 사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해. 대구로 돌아오는 고속버스 안에서 형과 나눴던 대화를 곱씹어 보았다. 분명 형은 똑똑하고 강하며 부족한 게 없어 보였다. 다만 지극히 현실주의자라는 점이 형의 유일한 단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실주의자. 링컨이 현실주의자인가? 세종대왕이 현실주의자인가? 이순신이 현실주의자인가? 기적을 일으킨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실주의자인가?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약간 이상주의자에 가깝다. 이상주의를 버리고 현실주의로 전향하여야 하는가? 그 둘을 동시에 만족할 만한 선택은 없을까? 아니면 이상주의를 줬다가 패가망신하는 것 아닐까? 지금이라도 현실에 눈을 뜨고 현실에 맞춤해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 세상은 많이 발전했다. 그러나 아직도 문제가 많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 만족할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형에게 했다면 기본을 갖추고 나서 문제 해결에 도전하라고 말할 것이다. 그 기본이란 역시나 현실과의 타협이다. 세상의 문제를 어리석은 내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무엇인지를 기록한 일지를 남겨주고 싶다. 그러면 현명한 위인이 나의 기록을 참고해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 사회에 좋은 점도 많다. 그러나 내가 겪어온 사회와 가정은 무언가 비뚤어져 있다. 돈이 되는 일이면 해야 하고 안 되는 일이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다. 경쟁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배웠다. 어른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다. 먹고 살아야지. 이 말을 매일 들었다. 어디에서나 들리는 말이다. 더 나은 말을 들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해 보는 것이다. 돈이 문제인가? 아니면 돈의 분배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능력이 없는 인간들은 도태되는 것이 정상인가? 나는 잘 모르겠다. 나도 철이 들면 형처럼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앉아서 팬대에 굴리며 일하는 안정적인 삶을 바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더 진취적으로 세상을 공부하며 연구하고 싶다. 왜냐하면 내가 죽을 때가 되었을 때 후회하기 싫기 때문이다. 나는 후회를 제일 싫어한다. 대구에 도착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다. 형의 조언 중에 사람들이 인정하는 공부를 하라는 것이 가장 인상 깊었다. 사람들은 어떤 공부를 인정하는 것일까? 나의 주된 공부가 고전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것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까? 고전을 읽어서 뭐가 어떻게 되었다는 건데? 누가 그렇게 물어온다면 나는 아무런 대답도 못할 것 같다. 아무래도 세상에는 주류의 학문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주류의 학문을 쌓고 나서 내가 하는 다독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형에게 대구에 잘 도착했다고 문자를 보냈다. 형은 이렇게 답장해 주었다. 내가 힘든 이유가 너무 노력을 해서 힘든 것인지 아니면 노력을 하지 않아서 힘든 것인지 생각해봐. 11월 3일 최치원의 새벽에 홀로 깨어를 읽었다. 책에는 최치원의 어린 시절 일화가 나온다. 제가 12살이 되어 집을 떠나 서쪽으로 가고자 배를 타려 할 때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훈계하셨습니다. 10년 안에 과거에 급제하여 진사가 되지 못하면 내 아들이라고 말하지 말거라. 나 또한 자식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가서 부지런히 공부에 힘을 다하거라. 저는 그 엄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 잠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상투를 대들보에 걸어매고 송곳으로 허벅지를 찔러가며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자 실로 남이 100번 하면 저는 1000번 하는 노력을 기울여 유학길에 오른 지 6년 만에 제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개원필경집, 서문에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우리는 위대하고 존경스런 이가 기울인 노력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의 명성만 생각할 뿐이다. 나도 위와 같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훌륭한 위인의 근처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다. 11월 4일 사기본기를 다 읽었다. 기원전 110년 한나라 무제 때 태사령 사마담은 아들 사마천에게 반드시 역사서를 집필하라는 유언을 남긴다. 사마천이 아버지의 유언을 받든 지 20년 만에 역사서 사기가 완성된다. 옴기니 김원중 씨는 사기가 역사서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했다. 사마천이 방대한 시공간을 아우르는 역사의 흐름을 보는 뛰어난 통찰력과 날카로운 안목으로 집필한 이 책은 불후의 명저이다. 그의 말처럼 사마천의 통찰력과 안목을 느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다만 중국의 수많은 나라들이 사망호제 때의 평화와 덕을 추억하고 본받으려 노력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 사망호제가 얼마나 정치를 잘했으면 과거 중국 지도자들의 롤 모델이 되었을까? 사망호제의 좋은 정치를 추억하는 점은 좋지만 지나치면 패단이 생기는 법이다. 학자나 선비들이 새로운 정치적 의견이나 방법을 제시하면 지배층은 사망호제 때와 비교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를 과거에 맞추려고만 하는 것 같아 답답하게 생각되기도 했다. 시대가 변했는데 사망호제 때의 정치에만 비교하면 어떤 정치적 발전이 있을 수 있을까? 사망호제를 롤모델로 삼는 것은 좋지만 시대가 달라지면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책에서 가장 몰입한 부분은 항우본기와 여태후본기이다.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의 대결은 정말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박빙의 전장이었다. 무수한 전투가 펼쳐지는 대결구도 안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서우면서도 대단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다.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는데 항우가 패배를 예감하고 뱉은 것이다. 힘은 산을 뽑을 만하고 기계는 세상을 덮을 만한데 때가 따라주지 않는구나. 이 노래를 읊으며 하늘을 원망했다고 한다. 이 구절을 읽으며 불굴의 힘과 슬픔을 느꼈다. 만약 유방의 라이벌이었던 항우가 중원을 통일했다면 어떠했을까? 역사는 승자에 의해 쓰이는 법이니 어떨지 궁금하다. 중원을 통일한 유방의 말도 인상 깊었다. 그대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려. 군막 속에서 계책을 짜내 천리 밖에서 승리를 결판내는 것은 내가 자방만 못하오. 나라를 어루만지고 백성들을 위로하며 양식을 공급하고 운송 도로를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은 내가 소화만 못하오. 백만 대군을 통솔해 싸우면 어김없이 이기고 어김없이 빼앗는 것은 내가 한심만 못하오. 이 세 사람은 모두 빼어난 인재이지만 내가 그들을 임용할 수 있었으니 이것이 내가 천하를 얻을 수 있었던 까닭이오. 책의 초반부는 지루했지만
중간부터 흥미진진했다. 11월 8일 책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만났다. 쾌락과 고통은 동시에 같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은 없으면서도 그중 하나를 추구해서 얻은 사람은 대체로 다른 하나도 어쩔 수 없이 얻게 마련이다. 한 번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은 손으로 써보면 이해가 된다. 11월 13일 집이 너무 추워서 책을 읽을 수가 없다. 도서관에 가니 따뜻해서 좋은데 졸음이 와서 또 견딜 수가 없다. 책상에 엎드려 15분 정도 졸고 나니 정신이 맑아졌다. 인류의 성인들은 더딘 것을 염려 말고 멈출 것을 염려하라. 라고 말했다. 그 훈화 말씀을 떠올리며 다시 책을 펼쳤다. 인간과 인생이 궁금하다. 그리고 사회와 공동체도 궁금하다. 그냥 먹고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삶에 이유가 있는 것일까? 인류는 이미 정해진 발전 단계를 따라가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인류의 선택 그 자체만으로 미래가 바뀔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하늘이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찾으면 틀릴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늘의 의지에 사는 종교인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 보지만 무언가 그 답이 와닿지 않는다. 너무 궁금하면 막막함과 괴로움이 들기도 하는 법이다. 나도 그냥 남들처럼 자격증 따고 좋은 회사 취직하는 것만 생각하고 싶다.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일까? 죽을 때가 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 아니면 죽고 나면 이 이유를 알게 될까? 11월 28일 성경을 다 읽었다. 구약은 너무 지루해서 선지자 엘리야까지만 읽고 바로 신약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복음을 읽는데 예수님의 언행이 인상 깊었다. 다음에는 불경을 다 읽어볼 계획이다. 11월 30일 이사장님, 저는 아르바이트 인생입니다. 이곳에서 알바, 저곳에서 알바를 합니다. 11월부터 저는 독서실에서 야간조 실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새벽,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여유롭게 주어집니다. 지금은 이 일이 제게 딱 맞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변덕이 심하고 인내심이 적기 때문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를 일입니다. 주간 총무가 제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30으로 결혼은 일찍 하였고 아이는 없습니다. 캐나다에서 4년 정도 생활하였고 지금은 동시 통역사 및 여행 가이드를 준비 중입니다. 그는 제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독서실 아르바이트는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학생이라고 보면 돼요. 24시간 중에 하루 10시간도 공부를 하지 않고 무언가를 바란다는 것은 참 염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저는 하루 10시간을 공부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저 자신을 번데기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번데기다. 왜 번데기인지도 모르고 훗날 어디서 어떻게 탈피하는지도 모르는 그냥 번데기다. 어쩌면 변태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지금은 번데기 껍질 안에 있어서 주변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걱정과 불안이 더 많다. 하지만 들린다. 껍질 안에 있더라도 주변의 소리는 들을 수 있다. 영원히 껍질을 깨지 못하고 다른 이의 먹이가 될 것이라는 소리부터 현실을 직시해서 지금이라도 번데기 껍질을 깨고 나와 애벌레로 영원히 기어 다니라는 따뜻한 조언, 또 한편으로는 끝까지 견뎌낸 사람들의 신화 또는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구분이 되지 않는 위인들의 생애가 들린다. 번데기는 생각한다. 무엇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이런 내게 빗방울은 문을 두드리며 말을 건다. 세상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많고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넘쳐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 그것을 잘 생각해야 돼. 언젠가 껍질을 벗고 나와 날개를 달면 지금의 사색과 다짐, 용기와 믿음이 큰 힘이 될 거야. 12월 6일 빈이 모자를 눌러 쓴 채 시내를 걷고 있었다. 어느 정치인들의 연설이 들렸다. 그리고 배우 문성근 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기의 신, 사람들이 문성근 님과 사진을 찍으려고 줄을 서 있었다. 나도 용기를 내어 마침내 함께 사진을 찍었다. 처음으로 연예인과 함께 사진을 찍어 본 것이다. 12월 11일 어제 대학교에 학생 복지 심리 상담을 신청했다. 정신과에 가면 돈이 많이 든다. 돈이 없으면 정신과 상담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대학교 상담 서비스를 신청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무튼 상담을 통해 지금의 내 정신을 점검받고 싶었다. 정신이 썩었다면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제까지 해병대를 전역했다는 이유로 약해 빠진 생각이 들 때에는 강한 부정으로 맞섰다. 나는 괜찮아. 나는 강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한 자기 주문만을 외워온 탓인지
머리가 복잡하기만 하다. 이제는 자기 주문에 효험이 떨어진 건지도 모르겠다. 아버지가 어제 지인과 치고받고 싸웠다는 소식을 들었다. 부상의 정도가 심해 입이 터지고 광대뼈가 눌러앉아 병원에 입원했다. 수술비가 400만 원이나 든다고 한다. 이상하게도 어젯밤에는 유독 아무 이유 없이 집중도 안 되고 산만하고 짜증났었던 게 생각났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다. 피부치와 나는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혈 쪽에게 무슨 사고가 생기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것을 육감이라고 할까? 나는 이제 이런 일이 대수롭지 않다. 이제껏 부모라는 존재로부터 보고 배운 것은 딱 한 가지이다.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다. 누가 안 죽은 게 어디야? 이 정도로 그친 것이 천만다행이다. 계속 생각해 보았다. 아버지도 참 불쌍하다. 두들겨 맞아서 불쌍한 게 아니라 바르게 사는 방법을 몰라서 미치도록 괴로워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괴로운 것처럼 아버지도 괴로운 것이다. 포기하고 싶고 분노와 비관이 마음을 채워 포효로 터져나올 때에도 나를 잡아주는 것은 하늘이다. 처음엔 이사장님이라고 생각했다. 또 내가 읽은 책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책도 이사장님도 하늘의 뜻이다.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시하는 한하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하늘 혹은 신을 부정한다는데 이렇게 인간이 진화한 것 자체가 하늘의 뜻이 아닐까? 진화론에 따르면 종은 생존을 위해 더 나은 진화를 거듭한다고 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은 추위에도 약하고 온갖 맹수들과 비교해보아도 연약한 존재이다. 인간 여성이 태아를 출산하는 방식이 생존에 유리한 방식일까? 태아가 성체로 성장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가? 인간에게 날개가 없고 지느러미와 아가미가 없고 두꺼운 털과 날카로운 이빨이 없는 것은 하늘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그 형상대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동물적인 진화와 하늘로부터 이어진 인간적인 진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이 가슴과 눈에서 맺어질 때, 힘들고 슬플 때 사람은 하늘이 간절하다. 사람의 원초적인 감정이 하늘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 아닐까? 12월 16일 영화 어바웃 타임을 시청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선택에 미련과 후회를 갖고 산다. 하지만 어떤 선택이든 장단점을 갖는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대학 동창이자 같은 부대 출신인 환성이란 친구와 함께했다. 1차에서 술에 흠뻑 젖어버렸다. 2차로 전에 일했던 바에 환성이를 데리고 갔다. 이 친구는 노래를 엄청 잘하는데 바에 가면 그 친구의 노래를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기에는 남자끼리 조금 어색하다. 바에 들어가니 웨이터로 일할 때 나를 좋게 봐주시던 짱 선생님이 계셨다. 짱 선생님은 나를 반겨주셨고 자연스레 동석하게 되었다. 짱 선생님은 젊을 적에 수십억 원을 벌어서 지금은 아무 걱정 없이 전국을 여행하며 노래하고 글 쓰고 책을 읽는 분이시다. 선생님은 나와 친구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셨다. 우리는 서로 헤어지기 아쉬웠다. 다행히 선생님께서 우리를 집으로 초대해 주셨다. 현관문을 넘어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빼곡한 책들이었다. 어떤 책을 읽으셨는지 궁금해서 살펴보았는데 꽤나 많은 인문 고전이 눈에 들어왔다. 지금까지도 유쾌한 시간의 연속이었는데 나머지 시간들도 기대가 되었다. 선생님은 유독 내게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야기의 끝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자본주의 사회인이 밥벌이는 챙겨놓고 책이든 이상이든 생각해라. 새벽 5시까지 술을 마시다 잠에 들었다. 12월 25일 오후 1시 다시 술상을 차려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나는 술을 잘 못 마시는 편인데 이상하게 어제 오늘은 술이 술술 넘어간다. 술장군이 들어온 것인가? 선생님은 내게 잡기장을 보여주셨는데 날비자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했다. 굳이 문신을 해야 한다면 선생님은 무슨 글자를 몸에 새기시겠습니까? 선생님은 웃으며 대답하셨다. 옛날부터 남자는 날아야 한다고 날 비자가 좋았지. 나는 또 질문하였다. 저는 저의 단점을 보완해줄 글자를 찾는 중입니다. 저는 꽤나 가볍고 충동적이고 조급하고 변덕이 심합니다. 선생님은 무거울중 자를 말씀해 주셨다. 비중이라는 두 글자를 검색해 보았다. 12월 29일 독서실 2평 남짓한 공간에서 책을 펼쳤다. 영어 공부를 하는데 답답함이 들었다. 이런 식의 공부는 스트레스라는 생각이 든다. 이 예문에 어떤 용법이 쓰였고 그 용법의 조건에는 무엇이 있으며 문법 구조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식의 교재를 보고 있자면 답답하다.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닌 것 같다. 영어를 하기 위해서 문법을 달달 외워 학술적이고 전문적으로 다가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식의 공부는 그저 시험을 위한 공부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공부를 극복한 우리나라 학생들이 대단하게 느껴진다. 담배와 술이 늘었다. 곰곰 아저씨는 나를 위로하였다. 너는 지금 내 나이가 하지 않을 고민을 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 남들보다 큰 발전을 이루고 있는 너의 미래를 볼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12월 30일. 공부를 하다 잠에 들었다. 그런데 초코파이와 캔커피가 책상 위에 있었다. 아마도 독서실 사장님이 올려두신 것 같았다. 새벽녘의 부끄러움을 느꼈다. 왜냐하면 나는 독서실 야간 실장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공부하는 모습이 아닌 엎드려 잠자는 모습을 보여드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서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나를 보고 갔다고 생각하니 창피했다. 다시는 이 자리에서 잠들지 않겠다.